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FC 서울하고 전북 현대 경기를 리뷰해 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제목에 써놓은 대로 두 팀 모두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도 전북 팬들은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어찌됐든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코리아컵 결승도 갔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뭐 그냥 그래 하나 비겼지라고 좀 넘어갈 수 있지만 FC 서울 팬들께서는 꼭 전북을 오랜만에 한번 잡고 싶었을 것이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송민규 선수가 또 득점을 했고 그러고 마지막에서야 이제 득점을 열었고 득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본인들 뜻대로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나 서울이 몰아친 것만큼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기분은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느끼기엔 90분 가지고 평가하기엔 그런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저는 둘 다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전북이 지금 제가 이제 기분이 좀 나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전북의 최근 흐름이 좋고 최근 결과가 좋기 때문이지 이번 90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전북 쪽에도 뭔가 좋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경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두 팀의 전술적인 어떤 그 콘셉트, 감독들의 생각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음, 그런 어떤 복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순서는 제가 보통 이제 홈팀부터 많이 드리긴 하는데 오늘은 전북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이야기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서울 이야기를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김기동 감독님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김기동 감독님 얘기를 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성적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 기성용 선수 이적이 있으면서 또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또 서울 팬들께서 너무 이제 속상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또 눈치 없이 막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네, 한번 찍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최근 서울의 어떤 이 안 좋은 흐름들을 같이 이야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 전북은 뭐 최근 흐름은 뭐 비슷하거든요. 전북은 늘 하던 축구가 비슷하고 좀 부상자들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북은 제가 보기엔 크게 흔들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전북 얘기가 좀 짧을 거라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경기 위주로 말씀드리고 서울은 경기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 얘기해서 서울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이제 둘 다 별로였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전북이 좀 수비적인 운영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북은 이번 시즌에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FC 서울 상대뿐만 아니라 좀 상대가 덤비려고 하는 팀들 만나면 그래? 그럼 해. 너희 점유율 뭐 가지든 말든 너 마음대로 해. 우리는 수비 잘한 다음에 너희 밸런스 깨지면 박살 낼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해왔고 그게 잘 먹혔습니다. 근데 전북이 무서웠던 이유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려선 팀들 상대로도 승점을 되게 잘 따요 지금. 그게 좀 투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세밀하게 나올 때도 있고 투박할 때도 있고 개인 능력에 의할 때도 있고 중거리 슛에 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골 터지면 결국 전북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밸런스 쌓고 쫓아와야 되는 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응징을 한단 말이죠. 전북은. 그래서 그렇게 내려선 팀들도 잘 부셔 먹는 거고 뭐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팀을 만나면은 그래 그럼 하고 싶으면 해.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한테 실점 안 함. 그리고 우리 역습해서 득점할 거야. 라고 해서 충분히 그거를 이번 시즌 내내 잘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거고 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K리그 1 우승은 전북이 지금 거의 뭐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들은 제가 느끼기엔 서울이 이번에 좀 칼을 갈고 나왔다는 느낌이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한번 잡자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게 잘 안 풀릴 때 전북이 본인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잘 안 풀릴 때 많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그 이건 보여줘도 되겠죠?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 저기 히트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지금 얼굴이 뭐 왼쪽 위에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서울 히트맵인데 이제 최철원 선수를 빼면 이렇게 돼요. 대체로 이쪽 전북 진영 쪽에 많이 찍혀 있죠. 물론 이쪽에 지금
그 왼쪽 측면, 서울의 왼쪽 측면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데가 김진우 선수 영향인 것 같고, 어찌됐든 전북 쪽에 좀 많이 찍혀 있습니다. 반대로 전북을 찍어보면 본인들 진영 쪽에 송범근 선수 빼더라도, 송범근 선수 빼더라도 아무래도 이쪽, 그 오른쪽 본인들 진영 쪽에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도 한번 버텨보려고 했다, 서울을 상대로. 그랬는데 이게 잘 안 풀려갔던 경기였고, 그래서 역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슈팅 수에서도 제 기억에는 서울이 20개 정도 찼는데 전북이 7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거의 슈팅 2개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전북이 본인들이 일단 잘 막자라고 하는 1차적인 목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잘 맞고 역습하자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목표, 역습이라고 한 두 번째 목표는 본인들이 이루지 못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북이 제가 보기에는 그 내년에, 이번 시즌은 뭐 전북이 뭐 우승이 거의 확정적이니까 내년에 뭔가 투자할 수 있는 팀들, 뭐 서울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조금 더 투자를 잘하고 뭔가 전북을 잡겠다고 나섰을 때는 이게 약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물론 전북이 이제 실리적으로 점수를 잘 따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하겠지만, 그 맞대결에서는 조금 이런 경기들이 반복되면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는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포획 감독 스타일이라서. 이런 감독을 앉혀놨으면 이런 축구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우승팀, 그리고 K리그 최강팀의 축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밀려서 팬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걸 보고 싶었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팬들이 상관없어, 이긴 게 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을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북이 이렇게 하는 게 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좀 더 전북 정도 되는 팀이라면 서울을 한번 때려잡으러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수비하고 후역습하는 것들이 잘 풀려나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던 이야기는 서울 이야기랑 같이 연관이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바둑알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사실 전반전에 슈팅이 압도적으로 서울 쪽에 많았고, 후반전도 뭐 전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수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 그러니까 서로 교착에 빠졌다고 봐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저의 후배, 동생,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저랑 이제 축구도 많이 보고 축구 이야기도 많이 해서 그 친구는 되게 축구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 경기를 리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경기 별로 재미없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기 볼 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 경기가 그렇게 화끈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서로 힘싸움이 되게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막 치명적으로 슈팅을 많이 때리고 막 득점이 많이 터지고 난타전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 경기는 마치,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전에도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서로 기술을 막 걸고 하니까, 그 씨름에서 서로 기술을 걸고 버티고 피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힘이 어느 정도 엇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삿발을 잡고 힘을 서로 쓰는데 서로 안 밀리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두 선수는 땀이 뻘뻘 나요. 엄청 힘들어. 서로는 엄청 힘든데, 보는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보면, 야, 쟤네 왜 자꾸 저렇게 그냥 서갖고 저러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하고 있는데, 버티는 사람은 잘 버티고 미는 사람은 열심히 밀고 있는데 잘 버티니까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전북의 수비 전술이 좋았고, 또 그 서울의 공격적인 전술도 밸런스가 유지가 잘 됐어요. 그게 중요했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이번 경기에서 결국에는 저는 서울의 공격적인 전술이 먹혀 들어갔다고 보는 쪽인데, 저는 왜냐면 역습을 안 당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에 그 한번 경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후반전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울이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그 전진시키는 게 김진수 선수의 전진이 이번에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박수일 선수의 전진이 많았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 팬들께서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왜 자꾸 크로스만 올려? 하프 스페이스 안 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려선 팀들 상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박수일이 이렇게 전진한다. 그럼 김태환이 전진하고 여기 투입시키고 여기를 뭐 정승원이든 안데르손이 들어가서 얘를 끌어내고 이렇게 여기다 연결해서 넓어진 공간에서 조용욱이 마무리하거나 혹은 조용욱이 끌고 들어가면 이쪽에서 링가드가 들어오면서 이 공간을 활용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하프 스페이스를 잘 활용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런 게 거의 안 나오고 약간 외곽에서 맴돌다가 박수일이나 김진수 크로스가 좀 많았다. 이렇게 느끼셨을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김태현 선수가 박수일을 만든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송민규 선수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쪽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와 줬어요. 그리고 전진우도 반대쪽 김진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 38분인가요? 그때 이쪽에서 김진수 선수가 접다가 파울 나온 장면이 있었잖아요, 하나. 그거 파울한 사람이 전진우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진우 선수가 역습을 하려면 앞쪽에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야지 여기 넓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안 하고 포기하고 역습을 좀 포기하고 여길 내려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터 6명이 수비하는 것 같은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김태현 선수가 제일 바깥에 있는 여기 박수희를 막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안데르손을 제어하거나 정승원 선수를 제어하거나 여기 왼쪽이니까 최철순 선수였겠네요. 안데르손이나 정승원을 제어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아무리 김진수 선수가 공을 바깥쪽에서 잡아도 이쪽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침투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포획 감독이 그 수비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움직일 때마다 쫓아가요. 이거를 제가 잠시만요. 제가 여러 번 확인하다가 그 아마 이게 하이라이트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적어놓은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아, 제가 다른 핸드폰에 넣어놓은 것 같네. 전반 40분인가? 40 몇 분인데. 그 장면인데 뭐였냐면 그게 아마 하이라이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슈팅을 한번 하거든요. 이후에. 중거리 슈팅이 나왔나 그랬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서울이 오른쪽 측면 공격을 하고 있다가 이승무, 그러니까 이쪽이겠죠. 근데 그 이승무 선수가 이쪽으로 움직여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서 움직여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반응을 딱 하면서 이쪽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승무 선수가 못 들어가고 돌아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침투에 들어가다가 여기가 반응을 해서 딱 자기를 따라오니까 가다 말고 나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는 이 선수들, 뭐 정승원이라든지 안데르손이라든지 이 선수들을 양 풀백이 제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미드필더가 올라오는 것까지 잘 채워줍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를 따라가게 되면 박진섭이 여기를 채웠을 거예요. 그럼 7명이 되겠죠. 이렇게라도 무조건 맞겠다는 게 너무 잘 보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6명이 되고 나면 중앙 쪽이 좀 헐거워질 수도 있는데 여기를 굉장히 이 미드필더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비를 하냐면 여기 침투하는 선수들 제어를 다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라인이 이렇게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좌우로 벌어질 텐데 커버를 치다 보면 벌어질 텐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쪽에 뭐 볼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여기 연결이 됐다. 그러면 여기를 같이 견제를 해주면서 이 선수한테 다시 나와서 이 공간이 넓어지거나 이 선수가 드리블을 치면서 중거리 슈팅 공간이 열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호다닥 뛰어나와서 여기를 제어해 주려고 해요. 이쪽으로 전개가 되면 이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다시 이 선수가 호다닥 뛰어오고 호다닥 뛰어오고 이 선수들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좌우로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면서 이 3명밖에 없어서 좀 취약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메우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북 선수들이. 진짜로 이거는 전북이 수비를 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서울도 한두 번 정도는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서울이 이쪽 하프 스페이스를 쓰기에는 전북이 너무 촘촘하게 잘 쌓아놨다, 수비 블록을.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서울의 공격 전개를 답답하게 만든 요소가 됐고, 여기를 침투를 못 시키니까 결국에는 바깥쪽에서 이쪽을 때려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였던 거는 조용욱 선수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사이즈가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장신 수비들 사이에서 고전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북 얘기를 말씀드리고 서울의 공격에 대해서 아쉬웠던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전북은 수비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송민규 선수랑 전진우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공을 탈취를 하더라도, 후방에 탈취하더라도 전진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려지니 역습 속도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콤파니 선수가 상당히 볼을 잘 지켜줬고 여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엔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뭐 내려와 있더라도 콤파니 선수가 등지고 시간 끌어주면서 여기서 공 잡아놓고 이쪽에다 연결시켜주고 올라오는 선수한테, 근데 본인은 다시 올라가주면서 미드필드로 올라가고 반대에 송민기 들어오고 하면서 속도를 막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진우가 달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면 뭐 다른 미드필더가 막 뛰어 들어가면서 공간에다 연결받고 끌고 지나가면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역습 때 이 선수들이 깊이 올라가 있는 동안만 있는 만큼 콤파니 선수가 시간을 많이 벌어줬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사실 뭐 이한도 선수가 이를 악물은 것처럼 콤파니오를 괴롭히다 보니까 콤파니오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 잡고 기다리는 동안에 항상 파울이 나와서 끊어져서 서울이 돌아올 시간을 벌든,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이제 넘어지는 거에서 서울한테 공을 뺏기든 측면으로 나가든 해서 굉장히 빡빡한 경기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역습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 그게 상당히 경기를 어렵게 풀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좋았던 점은 그 한두 번씩 나오는 송민규 선수가 특히나 이제 이런 빡빡한 경기에서 워낙 잘하잖아요. 상대방하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붙는 경기에서 송민규 선수를 중심으로 한 그 순간적인 움직임들에서 우위를 점해가지고 찬스를 만들기도 했고, 전반전에도 그 송민규 선수가 전진우 선수한테 연결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 어찌됐든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좀 최근의 전북다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끈끈하게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못한 경기, 나쁜 경기라기보다는 뭐 조금 뜻대로 안 풀린 경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때 조금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한 명 정도는 올려 쓴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좀 바라기는, 제가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편이니까,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요 선수들을 이렇게 놓고 전방 압박을 걸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수비 뒤쪽엔 수비 둘하고 미드필더 둘이 주로 뒤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 이한도, 박성훈하고 이승모하고 전반에는 류재문 선수 정도였겠죠. 후반에는 황도윤이고, 이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뒤에 퍼져가지고 볼 전개도 하고 올라간 선수들 이 뒤쪽 공간, 이 풀백의 공간들도 커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이 두 선수가 여기를 압박하고 여기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미드필더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사실 여기서 탈압박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볼이 이쪽 측면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이 선수들을 뒤로 밀어내면 패스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이 선수들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죠. 앞쪽에 있는 선수들하고, 다시 그려볼까요? 앞에 넓게 쓰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선수들하고 후방에서 빌드업 해야 되는 이 선수들이 벌어지는, 그건 이제 전방 압박의 효과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있는 여기 선수들이 다 내려갈 수 있고, 본인들이 전북이 조금 본인들 진영에서 벗어나서 높은 지역에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걸 좀 원하는 건데 포익 감독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전진해서 할 수 있고, 볼도 여기서 끊어내면 조금 더 빨리 상대방 골대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걸 지향을 하는 건데, 감독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선두팀 치고는 좀 소극적인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전북의 스타일이니까. 요거는 지금 최근에 전북의 스타일이라서 제가 보기에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하지만 이번 경기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팬들은 요 얘기부터는 좀
만약에 혹시라도 안 듣고 싶으시면은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공격이 어려웠던 이유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쪽에 있는 윙포워드들이 윙백들 혹은 풀백들을 제압 혹은 견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줬기 때문에 이 하프스페이스 쓰기가 너무 어려웠고, 여기도 숫자가 충분하고 사실상 6명이고 미드필더 선수들도 그렇고 포획 감독의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좋았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크로스가 일단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그 후반전에도 종종 나왔는데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서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전반전에도 김진수 선수가 라인 타가지고 이쪽 깊은 곳에서 크로스 올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장면에서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둑스도 마찬가지고 좀 조용욱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풀백들이 기껏 한 명 여기 내려왔던 전진우를 제치고 올라가서 깊은 위치에서 크로스를 올린다고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용욱 선수가 김영빈과 박진섭과 홍정호 사이에서 헤딩을 따는 거는 물론 핀포인트로 올라와서 이 둘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머리로 맞추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요거 자체만으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높고 이 뒤에서 자기가 이제 조용욱이 만약 여기 홍정호입니다. 홍정호가 앞에서 잘라서 홍정호 머리를 넘기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조용욱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있어서 부딪히면 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조용 선수가 헤딩이 매우 좋은 선수는 또 아니니까, 높이도 뭐 180 넘고 막 185, 막 190 되는 선수가 아니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깊은 위치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쪽 골대로 잘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장점은 뭐냐면, 이 3번 선수가 누굴 보겠어요? 수비할 때. 여기 크로스하는 이 선수를 보고 있겠죠. 이 선수는 2번은 9번을 알지만, 2번은 그러니까 볼이 여기 있으면, 볼이 5번 잡고 있으면 2번은 9번을 보고 있어서 볼하고 9번을 같이 보겠죠. 근데 3번은 본인 뒤에서 움직이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크로스 방향도 이런 대로 연결이 되는 게 맞고, 가까운 쪽 골대로 좀 땅볼, 김진수 선수가 시도한 게 땅볼이 전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조용욱 선수가 여기서 기다릴 게 아니라 슬슬 움직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돌파에 딱 성공했다 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가속해서 이 가까운 쪽 골대로 움직여주면, 2번은 쫓아오기에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뒤에 있을 거고요. 3번은 본인 뒤에서 움직이니까 못 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반응할 겁니다. 반응하겠지만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한 번은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쪽 골대로 돌려놓으면 되잖아. 근데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전반에도 몇 차례가 있었고 후반에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마치 무지성 크로스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크로스 볼 때 진짜 크로스 좋았다. 특히나 가장 위협적인 크로스가 뭐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크로스들은 대체로 위협적인 크로스예요. 골키퍼가 못 건드렸어. 근데 수비도 못 건드렸어. 그래서 반대로 지나가요. 그냥. 이거 좋은 크로스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으면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걷어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크로스들은 뭐냐면, 여기서 넘어와서 그냥 뽕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크로스 여기서 붙였는데 그냥 튀어나가는 거. 이거는 너무 읽히는 상태로 올려서 제대로 처리를 다 해낸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런 장면들에서 좀 좋은 크로스 장면, 시도할 수 있는 장면들에서 중앙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김진우 선수가 똑같이 크로스 올린다. 그래서 조용욱이 여러 차례 막 잘라 들어가고 그래서 위협을 줬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여기서 뛰는 소리가 들리면 이 선수들이 견제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공간이 열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링가드가 들어와서 컵백 먹기도 좋죠. 물론 다 이제 전북 선수들도 이런 각들을 잘 잡습니다. 수비를 워낙 열심히 하는 팀이라서 이렇게 잡히면 사실 컵백 각은 잘 안 나오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땐 좀 롱으로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좀 높게 찍어가지고 이 선수가 미끼를 해주면, 그럼 여기서 뭐 이쪽으로 반대로 슈팅을 한다든지 발리슛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니까, 결국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명이 가까운 쪽 골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부족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에서. 그래서 다들 둑스도 좀 비슷하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다 어떤 느낌이냐면, 조용 선수도 그렇고 둑스도 그렇고 다 내 발 앞에 줘, 내가 마무리하겠어, 잡아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의 공격이 잘 안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뭐 감독님이 짚어서 해결해야 될 전술적인 문제라는 점도, 그런 지적도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만, 조금 선수들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선수들은 조금 더 이타적인 플레이, 내가 골을 못 넣더라도 팀이 필요로 하는 플레이가 뭔지를 좀 더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득점을 해서 팀을 도울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득점하기 좋은 위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득점할 확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동료들한테도 기회를 열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사실. 뛰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한 30%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그냥 서 있으면 내가 득점 확률이 30%예요. 근데 일로 자르면 한 타이밍밖에 못 맞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크루스에 맞춰서 딱 옵사이드를 깨면서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들어가면 한 20% 정도 돼요. 자기가 이렇게 달려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게. 예를 들면 20% 확률이고 그냥 서 있으면 30% 확률이면 30%에 서 있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들어가면 20%가 되고, 대신에 여기 있는 선수가 득점 확률이 올라가요. 내가 여기 그냥 서 있으면 여기 30이고 여기도 30이에요. 예를 들면 30. 근데 내가 일루 뛰면 여기가 20이 돼요. 내가 20이야. 득점 확률이. 득점할 수 있는 점수를 뭐 XG 값으로 칩시다. 0.2골입니다. 근데 여기가 얘가 0.45골이야. 내가 띄워주면은 패스가 일로 들어오기만 하면 0.45골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는 합이 0.6이었는데 지금은 0.65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거 조금, 내가 득점할 수 있는 확률 자체는 좀 낮아질 수도 있어. 하지만 동료들한테 다른 기회가 열린다 그러면 내가 조금 확률 떨어지더라도 이 움직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느끼기에. 근데 요거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최근 공격력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뭐 ACL에서도 3골 넣었고요. 물론 그 경기는 경기력은 안 좋았다는 평가가 많던데 저는 못 봤어요. 어제 영화관가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3골 넣었고, 그 전에도 꼭 경기들에서 흐름이 좋진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득점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만 더 더해진다 그러면 득점도 더 많이 나올 거고, 득점이 잘 되다 보면 또 그 수비도 안정을 찾기가 훨씬 쉽거든요. 앞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힘들을 좀 어, 내줘야 될 것이다. 네, 최전방에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중거리 슛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슈팅 결국에 득점이 중거리에서 났잖아요. 중거리 슛 박수일 선수 때린 거를 송범근이 쳐낸 걸 연지훈 맞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상당히 중거리 슛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전북이 이제 체력이 있을 때는 좀 더 잘 맞긴 했는데, 이게 양쪽 그 윙포워드들이 깊이 풀백들 때문에 딸려 들어오고, 포획 감독이 상당히 이 그 숫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뒤를 6가지 만들어 버렸어요. 서울이 5이 들어오니 본인들이 6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넓어지고, 때로는 센터백들도 눈치 봐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넓어요. 오히려 중원 쪽이 넓다고요. 그랬으면 슈팅을 때려야죠. 슈팅을 과감하게 때려서 어떤 때는 조금 상대를 불러낼 필요도 있고, 거기서 직접 득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득점을 펼쳐야 되는데 좀 크로스만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거리, 이게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전개가 되다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당겨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받으려고 할 때. 그리고 뭐 링가드가 일로 움직이고, 그럼 보통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전북 선수들은.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빨리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왔어. 예를 들면. 그랬는데 이 선수들이 약간 넓어요. 이 선수가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이 열려 있으면 올라가서 슈팅을 몇 번 때리는 거예요. 빵빵. 슈팅 때리면은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슈팅 모션 취하면 물론 이 선수가 빨리 와서 막을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나가야 될 느낌도 있잖아요. 슈팅을 때리는 걸 내비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프리가 되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거리 슈팅 자체로도 득점을 할 수가 있지만, 중거리 슛 시도하는 것 자체로도 이 선수를 프리를 만들 수가 있다. 순간적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잡고 계속 패스만 주면 이 선수가 여기 있으니까 드리블 쳐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 선수가 빨리 쫓아와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예를 들어 슈팅을 안 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라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지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쯤 돼 있을 때 그냥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멀리서 그냥 과감하게 슈팅을 때린다.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 선수가 여기 올라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얘가 프리가 된다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서울의 공격이 괜찮으니까 선수들이 좀 더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중거리 슛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승무 선수도 괜찮고, 류재문 선수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중거리 슛을 매우 잘하는 선수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때려볼 수 있는 거고, 또 황도현 선수도 킥이 좋은 선수니까 그런 슈팅들을 좀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황도현 선수가 후반전에 그 드리블 치고 들어갔던 장면처럼 그런 장면으로 직접 본인이 박스 타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역습할 때 뒤에 숫자 확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중거리 슛으로도 한 번씩 공격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중거리 슛이 없었던 것, 그 다음에 크로스의 반응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서울이 공격이 전북을 상대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중거리 슛으로 넣었으니까, 골이 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도가 잦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좀 서울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벌써 30분 됐네요. 일단 서울은 지금 제가 느끼는 건, 확실한 건 뭐냐면 안데르손 잘산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백인 것 같아요. 진짜 잘합니다. 드리블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을 다 끌고 다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북에서 지난 경기에서 더 내려섰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데르손이 1대1에서 워낙 강하니까 이 선수가 한쪽을 허물고 지나다니기 시작하면 숫자 우위를, 그러니까 1대1에서 허물어서 한 명을 제껴버리는 순간 숫자가 동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제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3대3이잖아요. 중앙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견제하고 싶어서 이쪽을 많이 내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잘합니다. 근데 안데르손의 아쉬운 점, 슈팅을 못해. 드리블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크로스도 괜찮고 다 좋은데, 슈팅 시도도 좋은데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서울에 골잡이가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리말라가 지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클리말라가 지금 이제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둑수도 괜찮기는 한데 조금 아쉽죠. 득점하는 날은 좋은데 득점 안 하는 날 좀 아쉽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공격에서 아쉬면서 좀 보강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안데르손의 영입으로 전반적으로 공격이 강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득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하나 좋았던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리뷰를 하기 전에 경기 결과 최근에 서울 경기 결과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이 보니까 리그 기준으로 8월부터 2승 2무 3패예요. 안 좋아요. 2승 2무 3패인데 5월부터 7월까지는 뭐 득점은 좀 안 나왔지만 리그에서는 2패뿐이에요. 근데 경기가 몇 경기냐면 10경기에서 2패야. 11경기다. 11경기에서 2패. 11경기에서 2패를 하다가 8월 이후로는 7경기에서 3패. 이게 이유가 어딨냐 라고 저는 어디서 찾냐면, 저는 이거는 김주성 이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딱 8월, 이제 7월 31일에 나갔잖아요. 8월이 되면서부터 서울이 실점이 늘어나고 경기가 좀 이제 뭔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시기가 왔던 건데, 그게 딱 김주성의 이탈하고 겹쳐요. 그래서 물론 제주전 뭐 3실점이 있긴 했지만 7월에는 3경기, 그러니까 대전 경기하고 대전전하고 울산전이 클린시트였는데, 8월부터 대구의 2실점, 김천의 6실점, 울산의 2실점, 안양의 2실점, 강원의 3실점. 그러니까 이때부터 실점이 와르르 나오기 시작한 거죠. 9월 A매치 전에. 그 다음에 강원전까지. 근데 이건 김주성이 이적한 그 나비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한도 선수가 나오기 시작한 경기부터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광주전에 아마 제 기억에 이한도 선수가 나왔거든요. 야잔하고 이한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무실점했고, 이번에 박성훈 선수가 나왔지만 야자 선수도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도 선수가 굉장히 콤파니랑 잘 싸워주면서 잘 버텨주니까 1실점으로 그래도 막았죠.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뒷문이 흔들렸던 게 팀 전체적으로 휘청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은 여름 이적 시장 전까지는 공격이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여름 이적 시장 지나면서는 김주성 빠진 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는 정태욱 선수가 영입이 됐지만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이한두 선수가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잔만 붙박이인 상태에서 번갈아 가면서 자꾸 이제 다른 선수들을 써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좀 시행착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 안데르손 보강으로 공격은 좀 좋아졌고, 하지만 여전히 골잡이가 없는 아쉬움은 있고, 그러다 보니 서울이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즌 초반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울은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 지금 리그에서 정상급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 하지만 백업이 다른 팀에 비하면 확실히 약합니다. 뭐 중원은 그래도 한두 명 정도 백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다른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박수일 선수가 그래도 지금 들어오면서 풀백 쪽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고, 예. 그래서 이제 최준 선수가 자기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예. 센터백도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는 박성호 선수의 재발견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이한도 선수도 이제 빨리 올라와야 될 거고, 그런 상황이고, 안데르손 영입되니 루카스가 그래도 백업으로 될 수 있고, 문선민도 백업으로 갈 수 있고, 약간 이런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그런 밸런스들을 생각하고 그냥 전반적인 그 주전 멤버들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게 되는 서울의 위상, 서울이 그래도 한 2, 3일 싸워야 되지 않나? 라는 거는 그런 부분만이고, 그 부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선수들 체력이 떨어졌을 거라든지 하는 팀 전체 오버롤을 봤을 때는 음,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팀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8월에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용 선수 얘기를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드리면, 저는 기성용 선수는 이제 김기동 감독의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어떤 팬분들은, 저는 그냥 이거를 제3자로서 보기에 그거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팬분들은 전혀 다르죠. 저랑 애착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이번 경기에서 서울이 전북을 상대로 했던 그런 경기 운영들, 전북을 눌러놓고 계속 본인들은 공격하고 또 전방 안팎에서 뺐고, 이런 축구를 하기에는 확실히 기성용 선수였다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요.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이라든지 공격적인 시야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수비적으로도 부지런히 뛰고 이렇게 위치 딱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순간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고 폭발적으로 써야 될 때 아무래도 전성기 비해서 너무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포항은 조금 성향이 서울보다는 밸런스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앞쪽에 가 있지가 않고 중간 쪽이라든지 약간 중간보다 뒤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잡는다 그러면 여전히 기성용 선수가 할 게 더 많기도 하죠. 그리고 기성용 선수 옆에 오베르단이라고 하는 활동량 좋은 선수가 같이 파트너로 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서울 팬들의 마음을 제가 뭐 위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머리만으로 봤을 때는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 팬들께서는 최근에 김기동 감독이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저는 여전히 그 서울은 조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전북전에서 그런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물론 전북이 조금 작정하고 내려선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좀 들쭉날쭉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불이람전을 보니까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좀 팬들께서는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자신감이죠. 결국에 자신감이고, 그 다음에 대거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 경기 감각이라든지 경기력, 뭐 자신감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선수들도 한번 쉬었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과감한 로테이션으로 얻은 게 있는 불이람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내용을 못 봐서 제가 리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서울 팬들한테는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겠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그냥 너무 엉망인 시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매치 기간이죠? A매치 기간이 다가오는데 A매치 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나요? 이번 주말에 K리그 있나? 이번 주말까지 있네요. 이번 주말까지 있으니까 A매치 기간까지 보도 올 텐데 제가 이번 주말부터 없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이번 32라운드, 32라운드 맞죠? 32라운드는 한번 쉬고요. 32라운드 쉬고 33라운드쯤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